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업 상담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성요인 이론 그냥 개요만 설명하고 끝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특성요인 그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상담 기법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특성요인 이론은 심리학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론이 심리학 이론의 특성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 이론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일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이론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일을 하는 거라서 답답함을 느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특성요인 이론에 관련된 거를 하고요. 이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개가 비교하면서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그리고 정신력 동정, 발달적, 그다음에 행동주의가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행동이 지금 여기에 행동주의는 앞에 직업을 붙이고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동주의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포괄적 직업 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은 일단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파슨스라는 학자를 갖고 계시고 직업지도의 아버지라는 거, 특성 요인 이론은 이게 왜 그러냐? 직업상담 이론의 가장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지도의 아버지고 지금 우리가 상담학에서 배우는 상담은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법을 갖다 쓰고 이런 상담 이론이 있다라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요소인 게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하는 거. 이거는 제가 심리학 할 때도 그랬고 이거는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2차에도 항상 나와요. 파슨스가 내놓은 특성요인 이론의 세 가지 요소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거 검사를 갖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해요. 그래서 특성요인 이론은 검사를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걸 찾고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정보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현장에서 검사를 갖고 보시면 그 검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직업들이 추천이 돼요. 그래서 그 직업들을 갖고 주소에 가서 직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직업 세계 이해 우리가 찾는 거 아니죠. 내담자들한테 직업 세계 이해하게끔 찾게끔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거와 제가 아마 심리학 할 때 직업 상담사의 요인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과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들이 찾거나,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자신과 직업의 합리적인 연결, 이거를 과학적 조언이라고 하고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심리 검사를 해서 결과를 해석을 해주고 직업 세계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제공을 하거나 내담자한테, 우리는 현장에서는 내담자한테 심부름이 아니고 과제를 주죠. 그걸 찾아오라고. 그럼 본인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찾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뭐냐,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이에요. 최선의 선택에 이르게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특성 요인의 세 가지 요소, 자기 이해, 직업 세계의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시험 공부하실 때는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시면 시험 공부했던 건 다 버리세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심리학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갖고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에 상담 과정이 있어요. 6가지 과정.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상담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이걸 먼저 하거나 나중 하거나 그럴 뿐이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에서 윌리엄슨의 상담 방법 순서가 맞게 된 걸 찾아라. 이게 많이 나오고요. 2차에서는 특성 요인 이론의 지시적 상담, 상담 순서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앞에를 외워요. 그래서 분, 종, 진, 예, 상, 추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앞대가리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면 안 돼요. 1차 시험할 때 이것만 외워요. 2차 시험 이거 앞에까지만 써놓고 뒷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뭐냐면 내담자의 특성인 자료들이에요. 그걸 갖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담자에 관한 자료 수집, 표준화 검사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석한 그 자료들을 갖고 종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헷갈렸어요. 자료를 모으는 게 종합이고 그리고 그걸 갖고 분석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의 단어가 헷갈려서 제가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조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들의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만 모으는 게 아니고 내담자의 장단점, 욕구, 태도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한 후에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진단을 내린 후에 조정 가능성 예우입니다. 문제들의 가능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대안적 조치와 중점 사항을 예측한다. 예우는 진단을 내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계획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분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직업을 갖고자 하려면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결과가 거의 끝나가죠. 상담에서. 그 추수지도는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상담이 끝났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지도에는 적응을 잘하는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우,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6가지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상담의 기술은 지시적 상담입니다. 지시적 상담인데도 일단 상담자가 이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담자 위에 있는 거 아니고 일단 프로세스를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관계 형성이 돼야 되죠.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야 자기 문제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촉진적 관계 형성. 그리고 자기의 신장. 이건 뭐냐면 검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본인이 자기의 장점이나 특징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장이 저 같은 경우 상담을 해서 그 심리 검사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심리 검사의 결과를 갖고 그 진단을 내려주면 자기의 신장이 되는 파트들이 누구냐 하면 청춘들이에요. 청년들. 그들은 자기의 문제점을 진단을 내려주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들을 해요. 이제는 제가 제 문제점을 아니까 제가 알아서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도 들어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장점, 특징을 알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진단에서. 그래서 청년들은 그 문제점을 진단을 내려주면 본인이 스스로 여기 2번에 자기 이해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를 갖게 돼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대안책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고 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자기의 신장입니다. 촉진적인 관계 형성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의 권고와 설계. 자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자기의 행동, 자기가 일하는 태도 이런 걸 알았으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행해요. 수행을 해야 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내담자 진로 선택하는 데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획을 실행에 옮겨 직업을 선택할수록 돕는다. 실행으로 옮기게 돕고요. 그리고 위임 또는 위례.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른 상담자를 만나보도록 권유한다. 위임 또는 위례는 내 기술을 벗어나는 경우, 더 많은 거를 내담자가 요구할 경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연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 상담에서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담 진행 중에 다른 사람, 우리보다 그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상담 기술은 지금 특성요인 이론은 우리가 현장에 쓰는 거 그대로 지금 내놨어요. 그겁니다. 자기의 신장, 자기 라포 형성하고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요인 이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지시적 상담이기 때문에 심리검사 해석이에요. 이것도 1차, 2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또 비지시적 상담과 비교해서 내용을 써라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충고해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검사 해석을 하면서 이 해석에 이런 부분, 이런 결과, 이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직접 충고를 합니다. 2번째가 설득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직업들은 이런 직업들이고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담에서는 사실은 설득 기법을 쓰고 상담을 하는데 이 검사 결과에 나온 거를 설명을 해줘도 여기에 동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나는 그런 직업 싫어요. 그리고 내가 검사를 잘못했나 봐요. 왜 그게 나왔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검사 결과의 합리성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설득이 있고요. 직접 충고하고 설득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검사를 갖고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충고하고 이거 한꺼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들을 해석하여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 2, 3을 차례대로 내놨지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이 되고 충고가 되는 거죠. 검사를 설명하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석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설득을 시켜주고 그리고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검사 해석 단계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그 다음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입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 칼 로저스가 내놓은 거고요. 이거 우리 전전 시간에 아마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전 시간에. 그런데 이거는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업 상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로저스가 내놓은 거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뿌리를 두고 있고 내담자들은 선천적으로 잠재력과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지닌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저스는 직접적으로 직업 의사 결정에 대한 언급한 바가 없었다. 다만 몇몇 내담자 중심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다면 자신이 직면한 진로 문제라 할지라도 특별한 상담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제가 인간은 스스로 기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가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나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그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면된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상담 과정을 안 거치고. 그래서 특성 요인 접근법이 각 개인을 특성과 요인으로 직합체로 정의하고 특성 요인에 따라 개인을 분류 비교하려고 하는 변에 비해서 내담자 중심의 접근법은 각 개인이 현실을 지각하고 구성하는 방법, 개별적, 현상적이며 독특하다는 거에 초점을 줘요.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의 지시적인 상담은 객관적인 거고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현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을 보면 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의 특징이 뭐냐면 비지시적인 상담으로 원칙이 자아,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왜곡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 자아와 일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왜곡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비지시적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을 중시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정보와 부족, 일치성으로 내담자가 불일치성으로 내담자가 부적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 지시적 상담에서는 진단을 하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이 사람의 문제점을 상담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근데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는 지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한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자신이 스스로 기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를 진단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 자기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그러면 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목적은 뭔가라고 보면요.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실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의 목적과 결과는 상담을 통해 직업적 역할 속에서 자아가 이행되는 정도, 즉 일치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자아 실현에 달려 있다 얘기고요. 또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직업 발달 연소선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직업적 역할 속에서 자기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의 개념 자아 실현을 명백히 알아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될 3가지 기본 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시적 상담의 특성 요인 이론 상담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과 진실성. 진실하고 개방되어야 된다. 상담자가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상담자의 역할은 개방적이고 진실성, 누구한테 보여야 되느냐?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진실성 있게 내담자 얘기를 들어라. 자기 마음을 열고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얘기에 고개 끄덕거려주면서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판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친구가 전화에다 무조건 들어주면서 무슨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라도 그 사람의 조직에서 벌어진 일이라 내가 그 환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못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수용.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2차에 내담자 중심의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태도를 써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차에서도 기본 태도가 아닌 걸 찾아라 내지는 기본 태도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의 범주화가 되어 있어요.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 뭐냐면 면접의 방향이 결정지는 범주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하는 얘기들이 이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꾸만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는지 그 주제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의 범주 안에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반응 범주, 해석이나 충고, 비평이나 제한 없이 내담자가 표현하는 감정을 재진술하는 범주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에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단어를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담자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냐 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와서 자기 인식으로 얘기하는 자기 문제를 이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재진술 그 단어를 똑같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셨나요?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어디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상담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은 와서 옛날 얘기로 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옛날 얘기로 흘러가면 상담 진행이 안 돼요. 단지 내담자의 입장의 상담에는 우리 상담자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비판하지 말라, 충고하지 말라, 오로지 뭐만 하냐?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라. 이 태도 안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지지적 반응 범주.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해석하는 범주로 내담자의 정서나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의미 부여 또는 등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거 취임새예요. 네. 그렇게 그때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런 감정이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적 상담 범주는 어디냐?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 하는 범주가 있어요.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지시적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가치를 갖고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검사 사용과 해석이 있는데 검사는 내담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심리검사의 장단점, 제한 등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하고 상담자가 내담자 검사를 원하는 이유를 탐색하고 과거에 검사받은 경험을 알아본다. 지난번에 혹시 검사받은 거 있으세요? 라고 알아보아야 되고요.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은 설명해야 돼요. 내담자가 선정을 하는데 검사를 선정하는데 검사가 어떤 검사라는 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점수로서 검사 결과 의미를 전달하지 말아야 하고
검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시험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야 된다. 검사 해석은 내담자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 설명은 아니고 결과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료까지 수집을 해서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원래 심리검사를 하면 심리검사 우리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사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서너 가지를 써야 사실은 오류를 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모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전할 때 평가적인 말투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중립적으로 지켜야 된다. 검사 결과 보낼 때 비판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자료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언어들 자체가 어려운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검사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의미 있고 명확한 해석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 결과는 확률 표현으로 예언해 줄 수도 있다. 적성은 내가 그런 적성을 갖고 있고 그런 쪽에 능력을 만들면 그런 쪽에 가서 일하는데 성공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적성 자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낮은 점수의 검사 결과를 해석해 줄 경우 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제가 9번을 빼뜨렸네요. 검사 결과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비지시적인 지시적인 상담에서도 검사 결과 해석할 때는 내담자가 같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비지시적인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검사하는 거, 검사 선정 다 내담자가 참여를 하게 해줘라. 그 얘기가 여기에 중심이에요. 그리고 직업정보 활용도 있어요. 직업정보 활용은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제공해야 돼요. 지시적인 상담에서는 직업정보를 그냥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보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본인들이 달라고 할 때 줘야 된다는 거. 내담자에 영향을 주거나 내담자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또 내담자 스스로 얻도록 격려하고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돼요.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정신협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지금 인간 중심의 상담,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전부 다 그쪽에서 상담을 하게끔 얘기를 했어요. 정신역동적 상담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특성 요인과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개념과 기법을 통합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성 요인, 그럼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슈퍼 이론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성 요인 이론이 들어가 있고 몇 개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이론을 자꾸만 가지고 학자들이 자꾸만 개발을 시키잖아요. 발전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이론 자체도 남아있고 또 새로운 이론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도 2개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정신협동적은 내담자의 내적 세계뿐 아니라 검사 정보의 독특한 방식으로 직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된다. 왜 이 2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특성과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딘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보딘이라는 학자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영향을 받아서 내담자의 내적 세계와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했어요. 정신역동적이니까 특성 요인 이론도 들어가 있지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적 요인을 강조했다. 그리고 또 특성 요인을 갖다가 같이 겸했기 때문에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과 검사해법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 접근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지지적 및 반영적 태도 위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위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심리 검사나 뭐 이런 거 특성 요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걸 기초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심리학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정신 분석적 측면뿐 아니라 내담자의 욕구와 발달 과정을 중시하며 욕구를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했어요. 정신 역동적.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욕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딘의 5가지 진단 범주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분류 우리 배웠었어요.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스트. 그래서 보딘은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진로 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여를 제시했어요. 5가지. 특성 요인 이론은 특성을 갖고 문제 유형을 만들었는데 보딘은 일단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 선택의 불안, 또 의존성이 있고요. 결정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아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1단계가 탐색과 계약 설정이에요.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상담학 공부할 때 초기에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면서 계약을 설정한다, 구조화를 한다. 똑같아요. 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입니다. 탐색은 그 내담자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단계가 핵심 결정이에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한다. 여기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춘 진단이 떨어지면 이제 핵심 이 중대한 결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될 건가. 진단 내리면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 보디는 성격을 변화를 시켜서라도 내가 그 직업에 맞춰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격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번째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에요. 내담자는 자아인식 및 자아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자아인식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아인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보딘의 상담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이나 직업상담이나 기법들이 그 이론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일일이 외우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학자 이름을 내놔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 아니면 현실 치료 또 행동주의 상담 이렇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기법이 다음 중 어떤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기법들이 겹치는 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법도 기출문제 위주로 좀 보시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 지금 여기서 이런 기법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료합니다. 명료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상담하기가 어렵고 또 뭐가 어렵냐? 진단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심리검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방적 질문, 부드러운 명령, 단수나 진술 등 형태를 취해서 명료화를 시키고 비교는 2가지 이상 그 이상의 주제들의 역동적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비시킨다. 2가지 이상의 주제들이 나오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 다음에 소망 방어에 대한 해석.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에서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시도한다. 왜 그러냐? 여기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고 내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동기.
예, 그래서 어떤 거를 소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활용이에요. 세 번째가 내담자, 첫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활용하고요. 둘째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상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돕고, 또 셋째는 내담자로 하여금 평가 자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또 검사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 탐색을 보다 깊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결과 활용하는 건 진단 정보를 활용하고요. 또 현실적 기대를 가지도록 하고, 또 평가 자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기 탐색을 보다 더 깊이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본인에 대한 진단이에요. 심리 검사가. 그래서 본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신협동은 집단 상담의 장점이에요. 여기서는 정신협동적 상담을 갖고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여기 전이 감정, 훈습할 기회가 많아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 훈습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왔냐? 프로이드에서 훈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전해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역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으면서 나도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요. 자신의 방어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나 혼자서 1대1로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왜 지금 집단에 정신협동적인 집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만 줘야 되고 검사는 활용을 하지만, 집단에 들어가면 상대편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의 얘기가 내 얘기도 같은 얘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 상원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이 개인 치료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집단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랑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빨라요. 그러면 치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나 상상을 통해 상담자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 집단 환경은 집단 성원에게 자신의 계획을 검토하도록 격려한다. 특히 상호 노출과 탐색의 분위기에서 저항과 방어는 약화된다. 또 집단에서의 분석은 상담자와 독점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집단원들의 이상적인 기대에 즉각 직면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 지지해주고 보편적인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개인 치료보다는 더 폭넓은 반응을 하도록 격려한다.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의존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상담인 거를 여기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본인이 자아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집단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나의 내적 감정을 이해하고 더 심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거를 스스로 본인들이 개인 치료보다는 훨씬 반응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발달적 직업 상담이에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 측면을 중시합니다. 내담자의 직업 의사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둬요. 직업 성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개인적 및 사회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우리 심리학에서 이 진로 발달 이론 배웠어요. 근데 상담학에서 직업 상담으로 집어넣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진로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슈퍼가 내놓은 거고 우리 심리학에서 배울 때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상담을 하거나 개인의 진로는 지금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로 발달은 개인과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그 환경 얘기를 해요. 환경을 빼놓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환경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 슈퍼는 저는 이제 우리는 진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평가라는 용어를 써요. 진단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의미라서 평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3가지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문제평가, 개인평가, 이연평가.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서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2차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제평가, 개인평가, 이연평가. 문제평가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예,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개인평가는 내담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사례 연구로 분석이 이루어져요. 전체적인 것 같고 이루어지고요. 예언은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개인평가 같은 경우는 검사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나 이런 거니까. 그리고 문제평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예언평가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문제, 개인, 예언평가 3가지 1, 2차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과정은 어떠냐? 내담자의 생애 발달 단계와 직업 성숙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업상담 전략을 수립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직업 성숙도가 낮으면 진로 성숙도입니다. 직업 준비의 탐색이나 직업 준비에 중점을 둬야 돼요. 성숙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세계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진로 성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내담자와 함께 정보들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직업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발달적 상담 결과는 내담자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느낌을 명료하며 내담자의 통찰을 돕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데 여기는 약점보다는 강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진로 발달이잖아요. 일반적인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상담 단계가 있어요. 문제 탐색에 자아 개념 묘사가 있어요. 여기는 진로 발달 이론이라서. 그래서 2번째가 심층적 탐색이에요. 지시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 들어가 있고 내담자 중심 상담도 들어가 있고 원래 진로 발달 이론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여기는 자아 실현이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다음에 현실 검증이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사실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현실 검증, 그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결정. 여기는 의사결정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른 상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의사결정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업상담에서 직업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들, 사회경제 측면에서 수준별 직업의 유형 및 그러한 직업들이 갖는 특성에 대한 정보, 또 직업 수준의 직업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지 부모와 사회적 경제 수준과 직업 수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이거는 우리 심리학 배울 때 아치 모양이 있었어요. 이쪽이 사회고 이쪽이 환경이었을 거예요. 개인적 환경과 하나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 환경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부모의 사회적 수준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과정에서. 또 낮은 수준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 체크를 해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업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특정 직업 분야나 산업 분야의 접근 가능성과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특성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만 했는데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를 주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직업적 수준과 그 차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해줘라.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담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회적 경제 수준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찾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맞춰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정보를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업 상담기법 주요 기법에 진로 자서전이 있어요. 진로 자서전은 본인이 여태껏 뭐를 하는 것들 뭐 일상적인 거 아르바이트 본인에 대한 과거부터 해놓은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일기 해서 내담자가 매일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진로 자서전 이거는 이제 그 무지개를 갖고 하는 거라 우리가 현장에서는 별로 쓰질 않아서 일단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행동주의 상담이 나와요. 행동주의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근데 여기에 직업 상담이에요. 그럼 행동주의 상담에 기억나는 거 뭐냐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뭘로 바꾸는 거였었어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거였었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행동이 학습에 의해서 예전부터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변화가 될 거다. 그 의미를 갖고 직업 상담에서 활용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되는 그 의의는 제가 빼고요. 직업 상담의 특징에 우유부단. 내담자가 제한된 경험과 세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 선택 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만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에서 우유부단이 다 나옵니다. 또 내담자 자신의 직업 발달이 성숙되어 있지 못할 때 그리고 불안은 우유부단의 선행 요건이 아닌 결과에서 해당된다. 여기 행동주의에는 불안도 있었어요. 무결단성, 결정을 못해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부모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는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무기력을 경험하고요. 불안은 직업의 무결정의 선행 요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해요. 불안은. 우유부단은 선행 요인이 아니고 결과인데 불안은 여기에 무결단성은 뭐냐? 결과로 내놔요. 그죠? 선행 요인이자 결과예요. 무결단성. 그러니까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유부단은 그거로 인해서 그냥 그게 선행 요인은 아니지만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무결단성의 경우는 불안을 반조건 형성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도구적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우유부단의 경우는 불안 제거 과정을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없앤 후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도 체계적 둔관법 또 나와요. 아까는 상담학에 대한 얘기고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기법이겠죠. 직업 상담이니까. 그래서 요게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그로 인한 부적은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을 활용한다. 금지 조건 형성. 내담자에게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어떠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음에 불안해 보이는 반응을 내담자가 점차적으로 불안 반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지 조건,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 이거 상담학에서 나온 것들을 여기 지금 직업 상담에서도
같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예, 반조건 형성. 조건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하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 왜 그러냐?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없애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내놓은 게 불안이에요. 불안 때문에 무결정성과 우유부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시키거나 없애주려면 이런 방법들로 해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 이런 상담 기법은 직업 상담에서는 별로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상담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튼간 반조건 형성이나 역조건 형성들은 이 사람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불안을 감소한다. 홍수법이 있고요. 상상을 지속적으로 개시하는 거예요. 또 혐오 치료, 주장훈련, 주장적 훈련. 우리 상담학에서 나온 게 그대로 나옵니다. 또 자기표현 훈련. 예. 그리고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학습 촉진 기법이 강화 나왔어요. 또 변별 학습. 둘 이상의 자극을 서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업 상담 장면에서 변별 학습은 직업 선택이나 직업 결정 능력을 검사나 기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모델링 대리 학습 있었죠. 행동 조성 및 조형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강화를 제공해서 불안을 없애는 거. 그래서 이게 특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상담학에다 앞에 직업을 붙였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복습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토큰 상표 제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 행동주의 상담에 평가가 있어요. 내담자 불안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불안의 감소는 내담자의 정보 획득 부족으로 인한 우유부단함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긴 해요. 그런데 무결단성. 이 사람들은 직업 결정의 원인에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고 거기에 그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직업 상담이 있어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특성 요인, 전신 분석, 행동주의, 인간 중심의 다양한 상담면을 절충한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만든 거고 여기는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단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걸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고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역할을 중시하며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왜 그러냐? 특성 요인 이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1단계가 진단이고요.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내담자에 대한 폭넓은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예요. 그래야 진단을 내리죠. 두 번째가 명료화예요. 문제를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게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대안을 탐색한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방해하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아내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3단계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상담에는 발달 접근법이 들어가 있고 내담자 중심의 접근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정신역동적 접근법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특성 요인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소통에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여기는 직업 상담입니다. 예. 그래서 진단의 유형은 변별적 진단 검사.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들어오고요. 역동적 진단 검사가 있고 결정적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역동적 진단 검사는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상호 작용해서 주관적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결정적 진단 검사는 직업 선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내는 것들을 갖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론이 조금 많아서 급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직업 상담 여러 가지 이론을 집어넣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 내담자 중심의 이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 설명을 드렸어요.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상담 기법은 윌리엄슨이 내는 거에 지시적 상담에 뭐였었어요? 내담자, 상담자가 해야 될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이었나?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예, 직접 충고하고 이렇게 3가지. 예, 설명입니다. 4번. 그다음에 직업상담 모형 중 어떤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이냐.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 영향을 강조하고 특성 요인이 이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또 상담과 검사 해석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 접근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비지시적 및 반영적 태도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2가지를 쓴다고 해서 정신 역동 직업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금방 좀 전에 했었죠.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담자 중심의 이론을 갖고 있는데 내담자 중심의 이론을 갖고 주로 하고 있고 특성 요인 이론으로 검사 해석을 하고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시간이 모자라서 2문제만 풀었어요. 이론이 지금 간단하게 3-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담학계에서 했던 이론이 직업상담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